안녕하세요.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노동인권 교육 진행을 맡은 김소영 농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야겠죠. 여러분 선생님들은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쉽게 노무사라고 하죠. 저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만약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다퉈야겠죠. 그럴 때 이 법률적으로 사건을 대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노동법 자문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약이나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교섭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까지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사대보험 관리, 그리고 기업의 인사노무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진단까지도 맡고 있죠. 이렇게 노동하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기업과 모든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어떤 접점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 노무사들은 청소년들과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나가죠. 그런 현장 실습장에 가서 저희 노무사들이 노동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노동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희를 만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학생들 중에 일을 하면서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침해당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를 때 저희 노무사들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들과도 접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왜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청소년 노동이 왜 보호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곧 성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노동법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노동법들을 상세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노동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도 일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인들이 일을 할 때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울 때도 있지만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프거나 걱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동반되는 게 일이죠. 그리고 일터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10대들에게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힘든 일, 돈을 버는 수단, 그리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등이죠. 학생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지점이 보이는데요. 뭐냐면 돈을 버는 수단.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건 당연히 돈을 버는 수단인 거죠. 이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노동은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겪는 것 중에 힘들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수단도 맞죠. 그럼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노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더 알려주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재동 씨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영상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건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 건물에 들어간 땀, 노동, 이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일하는 것 그 자체,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과 제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노동인권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일하는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면 근로자고, 어렵게 일하면서 적은 돈을 벌면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려고 공부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들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라는 단어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와 근로라는 개념의 차이를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노동과 근로라는 개념은 사실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동과 근로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개념이 과연 앞서 말했던 학생의 이야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일까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일까요?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어떤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일 그 자체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개인 자신이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 그 자체를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개념은 약간 다르죠. 근로의 개념은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주체적으로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근로라는 개념은 국가나 기업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부지런히 일할 때 근로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부지런함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일하는 그 태도를 강조하는 개념인 거고요. 사실상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이라는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주체적으로 일하는 그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노동이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로서 주체적인 뜻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근로라는 개념을 노동이라는 개념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언론에서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근로자라는 개념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죠. 그래서 이 법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건 노동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주체적이고 개인의 관점에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단어이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학생들도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알고 있으실 역사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실화,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사람 전태일. 22살의 청년, 1970년 11월 13일 그 청년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끝까지 그가 외치던 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불황자를 보면 제 옷을 벗어주던 사람, 바보라고 불릴 만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 일찍이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지만 막내 동생 같은 어린 여공들이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재봉사의 일을 버리고 재단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재단사가 되면 공장의 공장장 격인 관리자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업주는 전태일을 해고했고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나라는 법도 없나? 사실 법은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이후 전태일은 한자투성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했고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보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 앞에서 매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의의 의미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전태일은 자신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만 해달라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하루의 작업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 진단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공들은 시간 수당이 없으며 연령이 어린 관계로 발육 과정에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전태일 열사가 활동했던 1970년대는 근로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시대였죠. 국가적으로 사실상 수출 경제를 주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노동자 개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주장했던 내용은 1일에 10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거 굉장히 오래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선생님들과 저는 지금 주 5일째 세상을 살고 있죠.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은 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죠. 이렇게 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될 수 있었던 건 이런 많은 노동운동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동인권 교육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주변에 어떤 노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훨씬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의 예를 들자면 학교에 보안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급식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모두 다 노동자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시기까지 많은 노동들이 숨어 있을 텐데 그 숨어 있는 노동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생들도 아, 내가 정말 많은 그 노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청소년 노동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청소년 노동에 짚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들은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노동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인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현장 제공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입장 둘 중에 어느 하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학생들이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거나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뭐 저렇게 일하기 싫으면은 공부해라. 이런 말들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건 가치평가가 된 말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노동들이 필요하고 그 수많은 노동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일 그 자체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통해 평가를 절하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노동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봤어요. 얼마나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은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지금 학생들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5% 정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그 자체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수능이 끝나면 대학생 시절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전에 노동인권 교육을 듣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노동인권에 필요하고 만약 노동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부당한 일을 겪는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업종,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인권 침해당한 경험이 47%,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37%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노동법이 위반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성인 노동에 비해서 아르바이트,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성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동법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준수되는 환경인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노동인권이 침해될 때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보면 참고 계속 일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 어떤 문제 제기 없이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응답도 높았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침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노동인권 침해됐을 때 무엇이 침해된 권리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노동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하시면서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가장 연결된 창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노동인권은 당연히 여러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셔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서 저는 노동인권 교육 들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라고 해서 노동인권 교육, 노동법에 대해서 몰라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경영자가 노동법을 모르면 노동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건 법적인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이든 경영자이든 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노동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보다 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약 5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고, 이렇게 5시간이라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이 교육받는 시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아직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동인권 교육이 시간이 짧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학생 노동인권 교육 경험 이후에 학생들의 노동인식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나는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도 노동인권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자로서 내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시면서 학생들이 좀 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학생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마 다 아실 텐데, 여기에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삼다수국이라는 곳에서 초등학생들이 모두 다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굉장히 신기한 독특한 개념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물론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당번 활동을 할 때 일주일 정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번 활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당번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법은 무엇인지, 준수되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내가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바라는 노동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노동 환경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이다. 안전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모르는 척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응답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산업재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청소년들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계속 사건, 사고, 산재 사고를 보기 때문에 일터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노동이 갑질 관계가 적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갑질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학생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갑질 같은 굉장히 서로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나라이긴 하지만 법률이 도입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갑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질 문제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갑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노동인권 교육을 하실 때 학생들이 바라는 노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바라는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어떤 제도가 발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청소년 노동이 무엇인지까지도 이 토론 활동을 통해서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깊게 노동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인데요. 3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 평소 게임을 좋아해서 PC방에 자주 가는 고등학생입니다. 늘 가던 곳이니까 PC방에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PC방은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어떤 학생이 주말에 7시간씩 이틀 동안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작은 가게에서 6개월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알아보니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니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이건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해고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일할 때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노동법을 조금만 아신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만 노동법을 안다면 이런 질문 없이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취업할 수 있는 연령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들의 노동은 나이대마다 조건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 만 13세 미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술 공연 참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때는 취직 인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부터 만 19세 이상 미만까지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들이 붙는데요. 만 15세 미만은 취직 인허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이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는 이런 서류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허들을 세워놓는 이유는 학생들이 좀 더 어린 나이에 노동 환경에 들어갈 때 노동인권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허들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아까 질문에서도 우리 살펴봤죠. 첫 번째, 청소년 보호법상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호프집, 인형뽑기방, PC방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PC방이나 인형뽑기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곳이다라는 거 분명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객내, 고압 잠수 작업, 교도소 정신병원의 업무, 위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 등인데요. 이런 업무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학생들은 그 체구가 작기 때문에 객내 작업을 많이 강요를 당했던 역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규정이 생긴 거다라는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위험약품 취급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명하게 누구인지 적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이라는 사업주, 명칭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근로자로서 일한다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도 분명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보통 근로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일만 정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도 분명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 편의점 내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주휴시간 문제 같은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분명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적시되어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휴게시간 부분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요. 휴게시간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선생님들도 아는 것처럼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되는 거고 도중에 휴게시간이 30분, 1시간 이렇게 분명하게 시간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무일은 학생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출근 요일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일이 언제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시고요. 임금은 월급이나 시급 이런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생들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 부분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 지급일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임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계속 급여 지급 날짜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정당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지급일을 꼭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주시고 지급 방법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지까지도 법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적시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근로계약서 교부 부분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본인만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저에게 주지 않아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작성해서 각각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한 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해고를 부당하게 당했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일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본인이 한 장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잃어버리지 않고 꼭 보관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을 짚어주시면 학생들이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정 근로 시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하루에 7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넘긴다든지 혹은 휴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당연히 휴게 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꼭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저임금 이상 받는지 꼭 확인해 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라고 서명하는 란을 만들어두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지급하지 않음을 동의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이 학생들이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때 채용 공고를 본 그 채용 공고문 이런 것들을 캡처해 두시고 출퇴근 시간 달력으로 적어 놓거나 교통카드를 통해서 출퇴근한 기록 등을 남겨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 지급 내역 같은 것들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고, 만약 근로조건 관련된 내용,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사장님께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것들 캡처해 놓는 것 등 이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학생들은 성인과 다르게 근로시간이 산정이 되는데요. 보통 성인들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다릅니다. 하루에 7시간 이내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 이내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할 때는 당연히 청소년 근로자와 먼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만약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 인가와 청소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다 라고 하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되고요. 만약에 하루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다 라고 하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을 결정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실 부분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현장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바로 수습기간인데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근로자일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이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 기간을 정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100% 지급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노무 직종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노무 직종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삿짐 운반을 한다거나 가구 운반, 신문 배달, 단순 조립 업무를 한다거나 사무실 청소,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이런 업무들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 직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체결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을 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정 근로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시간을 13시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연장 근로가 발생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라는 것과 소정 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인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소정 근로시간이 13시간이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5시간 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서 소정 근로시간과는 개념이 다른 거고요. 소정 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에 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이 부분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수당이라는 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일 때 기본적인 임금에 더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부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 가산수당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이 되고요. 휴일근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 이상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 가산이 됩니다. 이 부분 구분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야간근로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50% 이상 가산이 된다라는 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다음 중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장님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매장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요. 우리 매장 일은 그냥 단순한 진열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임금을 많이 주기는 곤란해요. 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차휴가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소 10명은 돼야 적용되는 거잖아. 우리는 아르바이트생 7명이 전부인걸? 이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지각이냐? 1시간 지각했으니 1시간치 임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장님. 이 세 분 중에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장님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장님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노무 직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장님도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했죠. 이 상시근로자에서 아르바이트생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7명이다 라고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니죠. 지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법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지각 그 자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산업재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입게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겪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 알려서 즉시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119를 부르는 경우에 응급차량 기록까지도 나중에 산업재해 처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발생 시간과 사유, 현장 상황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확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원 진료할 때 핵심적으로 내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라는 기록을 남기도록 꼭 의사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많이 할 텐데 이 현장 실습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는 치료를 받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비와 요양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학생의 치료 보상 등에 관한 지원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살펴볼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 근로자분들이 근무 중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성희롱이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법 개념에서 요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요건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폭언을 겪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당한다거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겪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상담을 받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저희 노무사들이 이런 노동법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노동법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관련된 사항을 녹음을 한다든지 카톡이 있다면 이걸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날짜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제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학교 현장 실습 중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상황을 겪었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피해 학생을 즉시 학교에 다시 복교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업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만약에 조치하지 않는다, 기업이, 그러면 지방노동청에 고발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에는 적정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무단퇴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만둘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는 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해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서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라는 사유와 절차, 서면이라는 그리고 기간이라는 것들이 지켜져야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해고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서 퇴사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문자 내용 같은 것들을 캡처한다거나 이렇게 해고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꼭 남겨둬라라는 거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만약에 일을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다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관에 신고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라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때 이때는 노동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 노동청은 이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을 말하고요. 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학생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어요. 산재죠.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때 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은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건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겪었다. 그럼 선생님들도 되게 막연하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곧 사회로 나갈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일터를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미리 노동인권 교육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노동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질 수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와 선생님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